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판문점은 남북 공동 경비 구역이면서 정전 협상이 이루어졌던 공간이고 지난 70년간 남북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곳입니다. 하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판문점에서 대화는 중단된 상태죠. 원래 판문점은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이었고 판문점이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남북 병사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판문점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영화 판문점에 담겼습니다. 영화 판문점을 연출한 송원근 감독 지금 만나보죠. 송원근 다큐멘터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원근입니다. 네, 이제 영화 개봉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번 이 영화 판문점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거였나요? 첫 번째 작품은 2019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그 작품으로 전국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고요. 네네. 이제 올해에 5년 만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판문점으로 5년 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복동 할머니가 2019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영화 상영은 그 전에 이루어졌나요? 후에 이루어졌나요? 김복동 할머니께서 이제 그 암 투병 중이셨는데 투병 네네. 중이실 때 이제 영화 제작 제의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2019년 1월 28일이었고 네네. 영화 개봉은 2019년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영화를 못 보셨지만 할머니의 어떤 삶의 궤적이나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된 문제들은 당시에 이제 2019년에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또 아시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그래도 꽤 흥행에도 성공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8만 9천 명이 넘는 관객분들께서 봐주셨고 네네. 극장에서 그리고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만 명 넘는 관객분께서 영화를 직접 봐주셨고요. 그리고 영화 개봉한 이후에 OTT나 이런 데서도 계속 개봉이 돼 있었고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 종종 방송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김복동을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김복동 할머님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위안부 문제를 나서서 활동하신 어떻게 보면 인권운동가신데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몇 분 안 되시죠? 예, 맞습니다. 몇 분 되지 않으시고 한 상태이고 사실은 그 현재 일본 정부는 그 2015 위안부 합의 때 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의 어떤 의미는 어떤 그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화 김복동을 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김복동 제작할 때도 사실은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실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주목했던 어떤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피해자들이 왜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해결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사람들에게 그런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제대로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강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년 만에 두 번째 우리 감독님의 영화가 이제 판문점이 나왔는데요. 원래 2021년에 그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21년도에는 저희가 한국전쟁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 3부작 다큐멘터리 중에 3부가 판문점이었었는데요. 그 판문점을 이제 DMZ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전 70년이 작년이었었는데 정전 70년을 맞아서 당시 작업했던 어떤 판문점
다큐멘터리를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리고 좀 우리의 관점에서 이 판문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런 네. 좀 그 숙제 같은 것들을 좀 던져가면서 새롭게 네. 좀 다시 구성도 좀 하고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일단 1차로 제작이 됐고 개봉은 이제 지금 2024년 올해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사실 판문점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네. 못 가보신 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사실 판문점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그다음에 영화 공동경비구역. 네네. 이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었어요?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부터 저희 다큐멘터리 판문점에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공간은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1951년에 이제 전쟁을 좀 멈춰보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으로 있었던 그 두 남측과 북측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휴전, 정전을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었거든요. 그것이 53년도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도 그러면 그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쭉 우리가 이어가면서 앞으로 계속 이 정전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문점에서 계속 논의하고 회의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판문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판문점은 처음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제 그 안에 어떤 구역을 놓고 남과 북의 병사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기도 하고 지금처럼 군사분계선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JS에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남과 북의 병사들이 실제로 대화도 했고 뭐 이름도 알고 고향이 어딘지도 물어봤고 뭐 전역할 때 되면 전역도 서로 축하해주기도 하고 뭐 네. 그런 공간이었었죠. 하지만 또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또 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민족 과 어떤 적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현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지되던 판문점이 언제부턴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좀 많은 관객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분명히 있었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요즘에 뭐 남북 관계에 굉장히 뭐 오물풍선이라든가 대북 확성기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소란스럽고 한데 판문점이라는 대화의 공간이 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앞뒷장인 것 같아요. 정말 긴장의 최전선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대화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우리 분단이 아주 고착화된 그런 장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난 장소라고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많이 분분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영화 제작 방향을 네. 처음에 어떻게 잡으셨어요? 지금 현재 판문점의 모습이 형성이 된 것은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지금 현재 판문점에 그런 군사분계선이라는 경계가 생긴 거거든요. 그전에는 경계가 없었죠. 경계석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공간 안에서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그 공간을 같이 관리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76년도 저는 어린 시절입니다만은 이제 기억이 나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본 것이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게 상황에서 뭐 미군들이 그 미루나 뭐 가지치기를 하다가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북한 측에서 하는데 그걸 계속 진행을 하다가 도끼로 미군 장교가 2명이나 죽고 맞습니다. 또 여러 명의 죽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발생해서 그 당시 굉장히 정말 전운이 감도는 그 정도로 아주 긴장이 촉발된 사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문점이라는 어떤 공간을 주제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판문점의 모습은 당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연합군과 북한군이 완전히 갈라서서 이거는 더 이상 공동경비구역으로 둘 수가 없다. 공동경비구역이긴 하지만 이제 관리를 나눠서 하자. 그 전에는 공동경비구역이 사실은 판문점에 원래 군사분계선이 가상의 선이 지나가거든요. 원래는 가상의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시멘트로 연석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 가상의 선 위에 시멘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보이지 않았던 군사분계선이 실제 보이는 군사분계선이 되어버려서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그 공간을 우리가 처음부터 군사분계선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근무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이제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근무했던 이야기도 듣고 해보면 실제로 같이 통성명하고 고향도 물어보고 나중에 우리 통일되면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전역할 때는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정도였었다고 하니까요. 어떤 뭐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무슨 막 모의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적은 아니었다. 서로 대화는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판문점 영화 제작 시작하실 때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맞습니다. 판문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셨다면서요? 판문점은 물론이고 저희 이제 취재할 수 있는 이 판문점을 기억하는 분들조차 제대로 뭐 인터뷰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니면 또 집합금지라서 또 만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판문점을 들어가는 것도 한 2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근래 판문점 모습은 좀 담기 쉽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어갔을 때도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군 병사들은 나와 있지 않았었고 저희 이제 취재진들 이제 외신들뿐만 아니라 국내 취재진들도 같이 이렇게 한 버스를 타고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도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어떤 그 뭐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다음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던 다리의 흔적이라든가 뭐 판문점의 현재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뭔가 어떤 그 북한군과 같이 마주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시국 때는 물론 저희도 민감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 완전히 무슨 봉쇄 정책을 취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예 훨씬 더 아마 민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뭐 도끼만행 사건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원래 판문점 위치가 좀 바뀐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판문점이라 알고 있는 공간은 원래 이제 거기가 옛 마을로 널문리에 주막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하면 판문점이라고 해서 널문리에서 지명이 온 게 판문점이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이라는 마을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정전협정을 회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회담하자, 논의하자라고 해가지고 판문점에 천막을 짓고 서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전협정까지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까지 맺고 근데 거기가 북한 땅이 습니다. 군사분계선의 북쪽 지역에 옛 판문점의 위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위쪽이면 여기서 중립지대가 아니잖아. 우리 군사분계선 위로 옮기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판문점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한 1km 정도 떨어진 공간으로 지금 옮겨서 거기에 이제 건물들을 짓고 이제 판문점의 역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21년에 처음 그 3부작으로 공개됐을 때 판문점하고 지금 새롭게 선보이는 판문점에는 어떤 장면들이 좀 추가가 됐나요? 21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었고 취재나 인터뷰들을 좀 다양하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판문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뵙고 예전 판문점이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판문점에 일어났던 각종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판문점 도끼살해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미군 소령을 또 폭행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릴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첫 판문점에 했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그 한국전쟁을 멈춘 지금 현재 정전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은 공간이기 때문에 당시 정전협정이 어떤 과정을 겪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실하게 설명을 해서 굉장히 어쨌든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국민으로서도 충분히 좀 알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을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만남들이 판문점에서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실제로 판문점이라는 공간에서 어느 정부에서든 다 판문점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납북 어부를 송환해야 될 때, 네. 뭐 그거는 뭐 50년대에도 있었고 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할 때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송환을 했었고 그 이후로 북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 때 네.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을 했고요. 98년도에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 정주영 전 회장, 현대 회장이 소떼 몰고 소떼 방문을 예. 판문점을 통해서 트럭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던 현장이기도 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논의하던 현장도 판문점이었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에는 정상회담까지 하게 됐고 2019년에도 북미 정상회담, 뭐 남북미 정상회동을 하기도 했던 네. 그런 공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판문점에서 만남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런 분위기가 뭐 오래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네. 이 영화를 제작하려면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판문점과 관련된 자료들은 어디에서 수집을 하셨는지요? 미국의 국립문서관리기록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영상 기록들, 자료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들이 제목은 이제 판문점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인데 네네. 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도대체 이게 어떤 영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촬영된 어떤 시간이나 일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해 가면서 이게 이런 흐름들로 판문점이 어쨌든 이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시간들을 먼저 좀 쭉 정렬을 했고요. 그 정렬된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나중에 한편에 이제 이야기로 재구성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나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지 않은 자료도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영화로 지금 제작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미국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자료를 이제 저희가 입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화화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큰 작업이셨을 텐데 네네. 좀 몰랐던 내용들도 알게 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좀 아니면 뭐 충격적인 내용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는지요? 정전협정이 맺어지는데 2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거든요. 51년 7월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정전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2년 동안 끌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사실은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기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지전을 통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현장이 담겨있는 촬영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좀 눈시울도 좀 붉어지는 그리고 실제 고지전 참여하신 6.25 참전 그 유공자회 그 서울지부장님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어떤 이런 생생한 어떤 증언을 좀 남겨서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 송환이 어떤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포로 수용소가 지금 현재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현장의 모습도 좀 촬영을 해가지고 관객들에게 좀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나요?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포로가 같이 이렇게 맞교환되는 그런 영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의 병사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남한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나는 넘어가지 않았고 나는 결국 내 뜻을 지켜서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데 굉장히 어떤 그 장면이 영화 속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어떤 조각 같은 거구나.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7, 80년대 판문점에서 군 복무한 분들도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분들은 맞습니다. 판문점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그 당시 근무하셨던 분 중에 그 판문점 내에서 총격 사건이 한 번씩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누가 넘어오려고 할 때 군사분계선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그 사람을 북한에서는 쏘고 만약에 사격이 일어나면 남쪽에서는 또 대응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 경험하신 분의 증언 중에 서로 아무리 웃으면서 웃지는 않더라도 서로 아무리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지만 서로 총을 겨눠야 될 때는 총을 또 겨눠야만 되는 네.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곳으로.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총을 겨누는 것과 아는 사람한테 총을 겨누는 거는 그 마음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 다만 어쨌든 그 북한 쪽도 북한 군인들도 북한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거고 남한에 있는 군인들도 우리 정부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총구를 겨눠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무거워졌었습니다. 네. 네, 영화 판문점에서 우리 송원근 감독님께서 제일 좀 힘을 줘서 제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장면이라면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문점의 70년 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주요 사건들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판문점이 아무리 서로 갈등과 혐오가 있었어도 그 안에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던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떤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관객들에게 그걸 소개를 해주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관객들께서 어떤 판문점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작한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보시면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구나.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뭔가 지금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판문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판문점에서 정말 평화로운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온 국민이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북한 쪽에서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서 다른 제스처를 취하고 근데 이제 언제까지나 양보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신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기본 조건이 혹시 이 영화 제작하면서 어떤 거라고 느끼셨는지요? 사실 저는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대포를 쏘고 폭격을 하면서 죽고 죽이던 와중에도 대화가 있었던 공간이라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싸우면서도 얘기를 할 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싸우고 서로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분명히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양측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문점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서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참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촬영하시면서 북한 쪽의 인사들이나 어떤 병사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없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예,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 그 판문점을 기억하시는 JSA 군인, JSA 출신 그 병사 출신 분들 많이 만났고 도끼만행 사건 당시에 그 사망한 미군 대위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왔던 한국군 병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은 작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인터뷰하고 싶었지만 인터뷰는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지 못했고 그 유족을 좀 만나서 당시 어떤 좀 심경이셨는지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도 많이 겪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터뷰를 해서 영화에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 저기 배치받는 군인들은 정말 제일 훌륭한 군인들이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 영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훌륭해야 되겠죠. 키도 크고 네, 보면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네, 네. 또 어느 정도 학력 수준도 또 있는 분들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사실 남북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네. 뭐 요즘 오물풍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이제 많이 좀 자극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영화 판문점이 이런 식의 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미묘한 시점입니다. 네, 네. 관객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신가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오물풍선이나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삐라 살포가 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서로 삐라를 만들어서 삐라를 비행기 타면서 계속 뿌리면서 그게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전의 일환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어쨌든 지금 현재 멈춰서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극 같은 것들이 계속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 뭔가 이런 불필요한 어떤 위험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불안함을 좀 느끼고 계시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멈춰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고 예전에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양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부디 그렇게 됐으면 진짜 하는 맞습니다. 바람입니다. 대화도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또 힘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판문점 외에도 이 6.25 전쟁,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작품을 구상 중이시라고요? 지금 아직 뭐 실행 단계는 아닌데 제가 이제 판문점의 포로 송환 관련된 문제를 취재하고 관련 자료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포로 송환 문제는 따로 좀 뭔가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다뤄서 정리를 한번 다큐멘터리로 정리를 할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리고 저희도 소설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로 배웠던 어떤 중립국을 선택했던 포로들 88명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그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중립국을 선택한 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흔적 같은 것들도 한번 좀 따라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좀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 더,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군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분 증언 실제로 경험을 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화 판문점의 송원근 감독이었습니다.